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 전날입니다. 박근혜가 설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극우 논객과의 인터뷰에서 밀회는 없었다, 정유라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윤회하고 연애해서 남모르는 딸이 있어서 박근혜가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화만 돋우었습니다. 박근혜는 탄핵 위기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2012년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 무척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보고받고 싶은 것만 보고받는 눈먼 지도자. 굿바이, 아니 곧바이가 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 포기 선언을 한 날 아침,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녁 7시 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듣고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온 국민들이 아마 울분에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 멘붕이 왔어, 멘붕이. 네네. 아, 최순실하고 박근혜의 그 세트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둘이 날짜 정해서 언니 오늘부터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도 우리 다 그만두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준비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우리 박사모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 잘 설득하라고 매뉴얼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후에 그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뭐 정치권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다 나왔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3월 초에 탄핵은 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주변에 있는 이 환관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번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야말로 한 줌의 생각인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그 보고를 받고 또 어떻게 조언을 받기에 이런 엉뚱한 상황 인식을 하고요. 또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또 본인이 뭐 기억하기 싫은 거는 또 완전히 배제하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경악했는데요. 경악할 부분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은 뭐 남들은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은 또 끊임없이 해명을 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패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지금껏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사과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건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인데 말이죠. 이거 뭐 사과를 이번에도 안 한 거고 그냥 전 처음부터까지 잘 대본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짜서 나온 거라 생각하고요. 박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 향정신성 의약품, 뭐 정윤회와의 미래설, 뭐 굿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다 불었던 진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저는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간 거라서 이건 완전히 대본대로 한 그런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면 멘트를 좀 가지런히 해야지. 뭐 비속어 섞어가면서 물론 1시간 동안 대본을 다 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박근혜는 뭐 구제불능이다라는 점은 확인을 시켜준 인터뷰란 점에서 아주 뭐 몰같이 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구제불능이라는 걸 이제 확인한 사람이 설마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이제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모자란 면은 있어도 미친 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특히 어제 인터뷰 보면서 뭐 하여튼 뭐 부분 짚어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국가 정체성 얘기하면서 통진당 해산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전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정당 해산의 총기획자이자 지시자라는 거 어제 본인이 누설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없애야 되겠나 생각하고 없앴다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뭐 부지불식간에 해버렸는데 탄핵할 이유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놀랐을 뿐이지 뭐 여기서 뭐 곱씹어서 뭐 논의하고 토론할 여지는 없을 것 같죠? 예,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굿이랑 향정신성 의약품 얘기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 대통령 전 이제 좀 안쓰러운 게 지금 특검의 기소장을 읽어본 건지 우리 지금 국민들과 특검이 지금 굿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먹었다고 탄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탄핵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가지고 자기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좀 뭐 대본을 준비했는데 대본 쓴 작가 영 좀 엉망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이 뭐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특검에서 그야말로 쇼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뭐 연병하네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정리된 거죠. 예. 야, 뭐 기가 막힌 타이밍도. 예. 우리 김 PD님 한번 그 연병하네랑 민주주의와 만세를 합쳐갖고 그 사람들한테 뭐 공모를 해보시면 정말 훌륭한 노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아유 큰일 났네 연병하네 민주주의 만세 연병하네 뭐 이렇게 해서 곡을 하나 만들면 뭐 그 시대의 명작이 나오겠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정신 나간 두 사람 이야기 갖고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았어요. 촛불 전국에서 이재명 시장한테 그 자리를 선점당하고 나서 계속 추진을 했지만 이제 본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무슨 뭐 국민의당에 간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오보가 났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예. 전 뭐 시정에 전념하시면서 삼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훌륭한 행정가임은 분명하고요. 서울 시민으로서 이만한 서울시장이 있었나라는 점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 국면에서 지지자들끼리 서로 막 이제 욕하면서 싸우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예. 그럴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 당에 나와 있는 후보군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좀 잘 보듬어서 이 정권 개혁에 서로 이제 미랄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출마 포기 선언 곱씹어볼 부분이 있어요.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했는가도 있지만은 왜 중도에 그렇게 꼬꾸라지듯 지지율이 추락했는지 이것도 한번 복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1위인 문재인 대표를 때리는 방식을 동원했던 건데요. 예.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지지하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이 각자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후보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을 했을 때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걸 좀 보여준 그런 좋은 사례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좀 결정타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순간에 잘 판단하셔서 거취를 정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조언했을까요? 1위를 때려야 내가 뜬다라고 말이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아니라고 해서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참 낡은 방식인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 사실 선거 국면에서 뭐 덕담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후보에 대해서. 맞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선거의 기본적인 이 수단과 방법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희가 이걸 뭐 무슨 저희가 성인군자들끼리 앉아갖고 신선 노름하는 대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감수해 가면서 서로 싸우는 건 선거 국면에 너무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보면서 또 많은 그 이빨들은 이렇게 비난할 것 같아요. 그 친문 패권주의 정당 인증한 거 아니냐. 아니 박원순조차도 저렇게 친문 패권주의의 무릎을 꿇게 된 양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모양새는 또 뭐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셈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지지가 가장 확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패권주의라고 하면 누가 다음번 대선 경선이든 총선이든 무엇이든 선거만 하면 1등한 사람이 무조건 패권주의라고 규정하는 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것으로 나쁜 일을 할 때 이것이 패권주의가 되는 거지만 예.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많은 거지. 그래서 정말 문재인 세력이 모여서 뭐 너는 안 돼, 너는 돼 해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다는 그런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다른 방식의 사실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 후보와의 대결, 이 대결에 있어서도 보다 다른 과거와는 혁신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과거와 별 차별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패인을 찾는다면은 패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레이스가 그러면은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김부겸. 근데 김부겸 의원은 너무 그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어쨌건 이제 그렇게 네 분이 기본적으로 후보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치러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자 구도가 될 건데. 예. 안희정 지사가 오를 듯 오르지가 않네요. 좀 더 올라야
서로 경쟁하면서 재밌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워낙 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지세가 쏠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거나 공세를 펼치면 지지율이 빠져요.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란 말이죠. 그만큼 뭐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신임, 또 문재인이면은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강고하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대단히 높은 편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뭐 국민의당이나 뭐 여타 다른 정당과의 연대 연합,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3자 구도니 4자 구도니 이걸 시뮬레이션 해봐도 현격한 격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 지금 2017년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는 점에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문제는 그 지지에 걸맞은 본인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중도층을 설득해 간다면 대선에서도 뭐 유의미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인데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또 사랑방에서 선거 이야기로 꽃을 피울 텐데,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은 고향에 가십니까? 저는 부모님은 전부 다 황해도 출신이시라서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동생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제 그 맏아들이셔서? 예, 하다 보니 제가 큰 집이 됐네요. 그 뭐 동생분들은 뭐 다 생각이 같겠죠?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싱겁겠네. 그 뭐 별 화제도 안 되고. 저희 집에서 뭐 정책을 거의 할 일이 없고요. 그냥 뭐 살아온 얘기들, 뭐 다른 얘기들 하고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또 견해가 다르면은 충돌이 빚어질까봐 또 회피하게 되는데, 여하간 하여간 선거 앞두고 선거가 목전 아닙니까 사실은. 통상 이제 그 겨울에 치러졌는데 이번엔 뭐 봄에 대선이 열릴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전 마지막 명절이 될 텐데, 지금 박사모도 뭐 대대적인 선전전 벌이겠다고 지금 공언한 마당이고 하니, 이번 국면 그냥 뭐 가족마다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평소에 팟캐스트로 많이들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셔가지고 사상적으로 예. 그렇죠. 이제 들은 얘기를 가져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풀어놓으시면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의 이번 인터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거 집에 가서 박사모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틀어드리거나 아니면 집에 갔더니 부모님 이걸 틀어주시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생각만 해도 웃겨서 어떻게들 하셔야 되나. 예. 들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이걸 틀어주셨을 때 어떻게 반박하셔야 되나 잘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윤회는 연애 안 했다더라.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 아니라더라. 뭐 이걸로 갑자기 지지 철회를 뭐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저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탄핵을 한 이유는 정윤회와 연애를 했다고 해서 탄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탄핵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고 신변 잡기만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이해할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인터뷰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잘 설명하시면 누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동조를 할까, 전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명절 잘 쇠시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JTBC가 손석희 쫓아내고 나하고 인터뷰했던 정규재를 앵커로 쓴다고 합니까? 그럼 그렇지. 진정한 언론인은 정규재지. 그게 아닙니다.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2말 3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들 4월 26일쯤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이 4월이면 내가 쫓겨난다는 이야기야? 어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소상히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날 탄핵시켜야겠다는 여론이 있단 말이야? 카카, 사실 어제 인터뷰로 카카에 대한 분노 여론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동정 여론이 일어날 때 아니겠어? 맞습니다. 동정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 기각으로 가야지. 대선은 무슨 대선? 왜 동정 여론이 이냐고요? 그전에는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제 인터뷰로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구나 하는 여론이 나는 아픈 사람 맞아. 주먹을 휘둘렀을 때 상대방이 아파하는 사람. 안 그래? 이 씹새끼야. 카카, 지금 이 상태에서 4월 말 대선이 치러지면 기호 1번은 어느 당이 먹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새누리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당, 4번 바른정당, 5번 공화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민경종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장관이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는데, 글쎄요, 그동안의 트럼프의 기조를 보면은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여러 그 소요 비용은 그 나라가 담당하라.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어떻게 뭐 돈 내라고 오는 겁니까? 그거 말하려고? 왜 학교에 짱이 오면 예. 가장 먼저 약한 친구부터 속된 말로 삥 뜯잖아요. 일단은 자신의 세력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짱이 누구야? 하면서 한판 대결 붙잖아요. 영화 보면 대부분 약한 사람들 쭉 뒤에 세우고 한판 붙는 형국인데 예. 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르거든요. 예. 이것은 취임 후의 첫 외국 순방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강요 가운데서도 첫 외국 출장입니다. 예. 현재 명분은 동맹 강화 그리고 전략적 어떤 선택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를 저는 거론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으려는 속셈도 엿보이고요. 중국의 압박에 지금 한국 정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동맹 강화라는 명분 속에 한국과 일본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전국 상황에서 친미, 쉽게 얘기하면 동맹을 강조하는 세력들에게 우호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삥 뜯으러 온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만날 사람이 있나요? 길어야 4개월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있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내에 있는 미국 동맹 우선주의의 어떤 세력들, 그 다음에 반기문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식으로든 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물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지는 않겠지만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 발언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티스 국방장관의 성향 트럼프와 같겠죠?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미친개입니다. 미친개. 미국에서도 매드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성장군 출신으로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예. 해병대 출신이고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건데 예. 지난 12일에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 발언을 보면 그 성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 북한 선제 타격을 그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어떤 것도 논의의 그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명대로 결국은 선제적 타격 또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실험을 했을 때 분명히 선제적 타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는 이 한반도 자체가 상당히 전쟁의 위협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이 발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친구들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여러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에게 보낸 첫 메시지에서요. 그런데 북핵 위협과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의 귀결점은 뭐냐? 결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기업들 또는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의 반강제적인 협박, 본인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미국 주가도 상당히 뛰어 올랐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장 걸리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동맹 강화라고 하는 명분도 있고 또 하나는 뒤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챙김으로써 실적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이고 뭐 이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나 감격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이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우호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기존 언론들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트럼프가 물고문 부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ABC 방송과 인터뷰 그리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행정명령 서명을 위해서 국토안보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잇따라 고문 부활을 시사했습니다. 예. 그는 그 ABC 인터뷰에서 정보기관 최고의 인사들로부터 고문이 효과적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가 중세 이후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짓을 하는데 내가 워터보딩, 즉 물고문의 일종이거든요. 예. 이 강하게 끌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아는 한 우리는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워터보팅이라는 것은 얼굴에 천을 씌우고 물을 부어서 호흡을 힘들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이 물고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0년대, 80년대 많이 당했던 물고문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릴까요? 제 어릴 적에 경찰서 옆에 살았는데 예. 그 경찰서 옆에서 비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예. 고춧가루를 담은 주전자에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 그 얼굴에 수건을 붓고 이것을 막 들이부으면 사람이 맵고 또 숨이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젖은 수건이 자꾸 코에 닿으면 결국에는 숨이 막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그 비명 소리를 들었던 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저도 알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문 부활을 시사했다는 것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 살인 사건. 이게 벌써 우리로서는 30년 지난 이야기인데 30년 전, 아니 그 이전 시대로 미국이 회귀하고 있어서 아이고 참 이렇게 몰락하네요. 미국이. 자,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책을 비치했던 일본 호텔.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철회하거나 이런 조치는 강구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파호텔을 운영하는 아파그룹은 중국 관광국이 아파호텔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을 호텔에서 치우지 않을 방침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모두 413개 호텔과 7만 개의 객실을 두고 있는 아파호텔 체인은 일본인들뿐만 아니고 절반 이상의 고객이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이 삿포로시 등에서 2월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 지금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이 삿포로시의 미나미쿠 호텔의 경우에 일부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에 서적을 객실에서 치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그룹 측은 치우지 않겠다. 그러한 요청이 있어도 치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이 중국은 일본의 아파호텔 체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중국의 최대 온라인 사이트인 시트랩에서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행업계 1위인 시트랩에서 이 관련 아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중국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참 하여간 참 이게 호텔 이름이 아파 하니까 아프네요. 이 사람들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 같습니다. 많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예. 자, 그 페이스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여준 소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주시죠.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 미국의 한 소녀가 10대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 14살 된 나키아 베넌트라는 소녀인데요. 2시간 동안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 과정을 생중계했고 목을 매려고 스카프로 만든 올가미를 동영상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자살을 막아보려 했는데요. 이 잘못된 주소가 전달되는 바람에 몇 차례 구조대에 실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결국은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베넌트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도 좋고 늘 웃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로 통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목숨을 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틴 첸 페이스북 대변인은 대다수 사용자가 친구 가족과 함께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자 이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지만 누군가가 페이스북 공동체 규정을 어겨가면서 생중계를 활용한다면 신고를 받는 대로 즉각 이를 방해하고 싶다. 이러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자, 민경준 교수님, 아이고 보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후배 잘 되게 해주시려고 또 이렇게 아침 바쁜 시간이었는데 귀한 브리핑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 교수님은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획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장강명 작가의 사수 이완배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그래요. 이게 동아일보 출신들 중에 참 걸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걸출한 분들이 다 퇴직한 상태라는 점이 또 주목되고요. 예. 장강명 기자는 정말 걸출하죠. 정말 걸출합니다. 네. 예. 그때 그 문장 교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화를 하나 더 이야기도 해드려도 되나요? 좋죠. 예. 네, 이 신문사에서 있는 아주 흔한 황당한 일인데, 예. 이건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아들이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주필이 그 아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는 김대중 주필의 아들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자 누구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로서 충실히 살아라. 아빠의 후광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동아일보 기자로서 잘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좋고 착한 기자였거든요. 예.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의 사수였는데 수습 때 힘들거든요. 그렇죠. 욕도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주필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사를 써오라고 했는데 첫 문장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새벽에 시간도 없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딱 한 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요 리드만 한 문장 뽑아달라고 지금 너무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김대중 주필한테 야단을 잔뜩 맞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기자하겠냐 그러면서 한 번만 봐주겠다고 리드를 불러주셨대요. 김대중 주필이.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딱 냈더니 제 후배가 사수인데 기사를 딱 받아보자마자 야, 딴 문장은 다 괜찮은데 첫 문장을 왜 이렇게 개판으로 쐈어 하고 첫 문장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4년차 동아일보 경찰 기자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쓴 첫 리드 문장을 개판이라고 평가를 하고 날려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강명 작가님이 쓰셨던 그 기사를 보고 야단도 많이 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황당한 거죠. 저는 장강명 작가님을 만나뵈면 물어보고 싶은 게 나 따위가 장강명 작가의 글을 고쳤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도대체. 저는 한번 꼭 심정을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저널리즘 문장과 또 문학의 문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레벨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레벨 차이가 있는 거여서 하여튼 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장강명 작가하고는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주인공이고 저하고 우리 이완배 선배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는 형식으로 한번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보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어제 그 박근혜 씨가 정규재 한국경제주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규재 씨가 이제 사실은 경제신문 기자다 보니까 경제 전문 기자들은 뭐 좀 이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죠. 당연히 알죠. 아는데 뭐 좋은 쪽으로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셨는데 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어제 인터뷰는 정말 기자라는 이름에 똥칠을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게 뭐 어제 이제 압도적인 이슈가 이거였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라쇼몬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경제학하고 심리학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도 심리학 아이템들을 되게 재미있게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인터뷰를 보고 심리학 용어의 라쇼몬 효과라는 걸 오늘 좀 길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라쇼몬 효과를 뜻을 설명을 드리면요. 라쇼몬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커다란 문 이름인가 봐요. 문 이렇게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라쇼몬입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의 거장이죠. 고로사와 아키라 세계적인 감독인데 이 감독을 거장으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도 되게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예. 저도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찾아보니까 1950년작 그리고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스포일러가 다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방송을 건너뛰시고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라이하고요. 되게 예쁘고 젊은 부인이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되게 유명하고 흉폭한 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산적이 사무라이를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겁탈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무라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한 나무꾼이 신고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관아에서 산적하고 겁탈당한 젊은 부인을 불러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예. 팩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이 죽었다. 여자가 겁탈을 당했다. 이건데 목격자와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스토리도 완벽한 데다가 진술하는 사람 표정에 다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헷갈리는 거죠. 뭐가 진실인지요. 우선 그 죽인 그 산적 이름이 타조마루인데요. 산적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아니 젊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겁탈을 한 건 맞다. 예. 그런데 나는 사무라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탈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남편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하느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자 쪽에서요. 그래서 산적은 오케이 알았다. 남자답게 내가 네 남편을 죽이고 너를 데려가 줄게 하고 남편 사무라이를 풀어줍니다. 예. 결투를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한 23합에 걸쳐서 격렬한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산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무라이의 검술 굉장히 뛰어났어. 충분히 내 적수가 될 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 뛰어난 사무라이를 내가 이겼다. 내 검술 실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이렇게 자기를 치켜 세우는 진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내 마사코가 진술을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산적을 만나서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산적이 떠나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묶여있는 남편한테 안겨서 엉엉 울었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 힘들었지 연민 동정 이게 아니고 자기를 너무너무 혐오하는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잤으니까요. 겁탈이든 뭐든. 예.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겁탈을 당한 건 난데 남편이 자기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단도로요. 그리고 제정신을 차려보니 이 아내 마사코는 황당하죠. 남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연못에도 빠져보고 여러 방법을 써요. 그런데 죽는데 끝내 실패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마사코가 너무너무 애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힘없고 불쌍한 여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호소를 합니다. 이제 진술이 너무 다르죠. 이 두 사람 진술이요. 예. 이제 관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야 죽은 남편의 영혼 좀 불러와봐라.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남편 사무라이의 영혼을 불러와서 무당 몸에 빙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진술을 합니다. 이래서 그 남편 타케히로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관아에서요. 남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산적을 만나서 몸이 묶였다. 그 다음에 아내가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산적이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야, 내가 너를 범한 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다. 근데 이미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앞으로 남편하고 같이 살겠냐.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산적이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좋아요. 당신이 가자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적한테 묶인 남편을 보고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내가 너무 불편해요. 당신하고 못 떠납니다. 내 남편을 죽여주세요. 하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산적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요부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딱 땅에 내팽개치고 사무라이한테 와가지고 야, 이 나쁜 여자를 내가 죽여줄까? 네가 선택해. 이렇게 사무라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래도 차마 내 아내를 죽일 순 없어. 그냥 내 아내를 용서해줘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산적은 사무라이를 풀어줍니다. 이 남편은 너무 모든 상황이 비관적인 겁니다. 예. 아내는 겁탈을 당했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 사무라이는 스스로 단도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세 명의 진술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목격자 나무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관아가 야, 네가 본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그냥 산에 오르다가요 시체 보고 신고한 거예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꾼이 관아를 빠져나가서 승려하고 평민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목격자 나무꾼이 진실을 털어놔요. 야, 내가 다 봤어, 다. 그런데 사건에 엮이기 싫어서 그냥 대충 못 봤다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본 게 뭔 줄 알아? 3명 다 지금 개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고 진실을 알려줍니다. 예. 진실이 뭐냐? 산적이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겁탈을 한 다음에 이 마사코 여자 앞에서 내 아내가 돼달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절절매요. 그러니까 이 마사코가 묘하게 두 남자 사이에 딱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겠어요 하고 남편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두 남자 사이 가운데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두 남자가 결투를 해서 이긴 자가 나를 가져가라.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정작 이 두 남자는 한 명은 유명한 산적이고 한 명은 사무라이입니다. 그런데 결투를 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여자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하고 자꾸 비겁하게 결투를 피합니다. 두 명 다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남편한테는요. 야, 네가 내 남편이냐? 남편이면 저 남자를 죽여야지. 그리고 산적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 유명한 산적 타조마루야? 유명하다는 뜻이 뭐야 찌질하게. 한판 붙어서 나를 가져가.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정적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는 거야. 남자는 검으로 여자를 쟁취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남자가 도저히 안 싸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사무라이와 유명한 산적의 혈투, 그리고 이 산적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23합에 걸친 열띤 결투. 예. 이게 아니에요. 명승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싸움은 완전 동네 양아치들 개싸움인 겁니다. 이게 너무 엉성해요, 싸우는 게. 그냥 막 진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엉성한 결투를 펼쳐요. 예.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사무라이를 죽였던, 혹은 사무라이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말했던, 혹은 그 아내가 사무라이를 찔러 죽였다고 말했던 단도가 있는데, 그 단도가 되게 비싼 단도인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 단도가 어디 있는지가 끝내 안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꾼이 진실을 쭉 말하면서 가니까 그 승려하고 평민이 얘기를 듣다가 뭐 약간의 말다툼 끝에 평민에 의해서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무꾼이 본 건 진실인데 사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단도를 나무꾼이 훔쳐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영화가 그렇게 끝나고 그 나무꾼이 라쇼문이라는 커다란 문을 쓸쓸히 떠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이 영화에 대해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그 자서전이에요. 그 자서전 제목이 자서전 비슷한 것이라는 되게 특이한 제목의 자서전인데 예. 여기서 라쇼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허식 없이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이 시나리오는 그런 허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렸다. 아니, 죽어서까지 허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를 그렸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업이고 예. 인간의 구제하기 힘든 성질이며 이기심이 펼치는 기괴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라쇼몽 효과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아키라 감독이 말한 대로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허식이 있어서 거짓을 진실처럼 기억을 합니다. 강도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무라이도 그렇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 박근혜 인터뷰를 보고 떠오른 게 이 라쇼몽 효과였습니다. 박근혜는 모든 객관적 진실을 덮어버리고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자기 뇌에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이걸 세뇌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라쇼몽 효과라는 효과가 있듯이 사람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어제 인터뷰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진술자들이 이런 라쇼몽 효과를 겪을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할 때 이걸 분쇄하고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객관화된 진실을 추적하는 진실의 추적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추적꾼들은 사건을 모자이크해내서 당시 장면을 재현해내야 된다. 각자가 말하는 진술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을 빼내고 진실의 장면이 뭔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저 태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근혜가 거짓말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국가를 말아먹은 저 중대 범죄자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조작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최순실이 특검에 나오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인터뷰 해프닝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정규재입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최악의 악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팩트를 추구하는 진실 추구자여야 합니다. 진술자들의 기억이 라쇼몽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자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1, 2년 차 기자도 아니고요. 한 신문사의 주필 정도 되면 당연히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기자는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라는 직업의 본령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장 팩트에 가깝게 근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묻고 진술자들이 대답을 하면 그 가열차게 반론하고 상대의 거짓된 기억의 허상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의 의무거든요. 예. 그런데 정규재 주필은 제가 질문하는 거 보고요. 참 제 한참 선배지만 표현이 그런데 야, 쟤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질문이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겁니다. 저게 뭐야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청와대에서 구술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이건 특검 수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 질문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소송, 반론을 행사 안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니 왜 처음에 최순실하고 관계를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이 정윤회 씨와 미래설이 있던데요? 그 다음 질문이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의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일 깼던 거. 이른바 개혁의 대상인 국회와 언론, 노조, 검찰, 이른바 4대 세력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고 있는 내 조직을 개혁의 대상인 4대 세력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네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포위해서 침몰하려 한다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주장인 거죠. 이따위로 질문을 하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 뇌세포의 작동을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질문. 요즘에는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참가 인원 수가 촛불 시위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위로를 좀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빵 터졌습니다, 정말. 질문의 전체적인 궤가 자,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말해봐 라고 판을 깔아준 거죠. 이건 기자가 아닌 겁니다. 네. 이 동영상은, 이 인터뷰는 정규재가 양아치임을 입증하는
자료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좋은 교본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이거 보고 요대로 안 하면 된다는 교본으로는 최고의 질문 교본이었어요. 네. 아키라 감독 아까 그 코멘트를 얘기했지만 중대한 사건에는 라쇼몽 효과가 존재합니다. 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허식 없이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어쩌면 죽어서까지 허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뿌리 깊은 허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구제하기 힘든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요. 그렇다면 그 사악한 면을 알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기자는 또 검사도 마찬가지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실체적인 진실을 조합해야 되는 사람들은 라쇼몽 효과로 짓거려대는 개인의 헛소리로부터 진실에 향한 힌트들을 찾아내고 조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제는 그 책임을 처참하게 방기했습니다. 기자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죠. 하여간 저는 어제 인터뷰가요. 박근혜가 얼마나 여전히 미몽에 빠져 사는지를 알게 된 소중한 인터뷰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규제 같은 쓰레기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많은 힘을 보탰는지를 또 확인하게 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새삼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 구속도 중요하고 이재용 구속도 중요하지만 언론 개혁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예. 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개혁의 어떤 결론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자기가 탄핵되면은 이건 무위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귀담아 듣지 않아서 아주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질문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못해서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대답이었는데 아주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지랄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본인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층들이 재결집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수국민에게는 각성한 다수국민에게는 또 다른 탄핵 사유, 결정적 탄핵 사유로서 이 인터뷰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내일 아침 7시 때 조간 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박근혜가 어제 정규재 한국경제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에 촛불 집회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들었다. 왜 그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됐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헛소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의 황당한 현실인식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나아가 국민들의 변함없고 압도적인 탄핵 지지 여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만 놓고 보면 친박 집회 사실 눈여겨볼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촛불 집회 참가자 수와 관련해 가장 정통한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안진걸 처장님 어제 만났는데 또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가 어제 정규재라는 극우 인사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재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수구단체, 친박단체 집회의 참여자 수가 촛불 집회의 2배에 이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다분히 그 극우 세력이자 극단 세력인 정규재 씨가 유도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거의 짜고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물어볼 테니까 한번 기쁘게 잘 대답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그 한겨울에 고생하는데 마음이 미어진다고 하면서 촛불 집회보다 2배라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어제 최순실 씨도 그렇고 오늘 그 변호인들도 그렇고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고 끝까지 우습게 알고 기만하는 건데 그만큼 민심을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집회 사진 하나만 봐도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최근에도 날이 좀 춥고 13번째 계속되다 보니까 일부 상대적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30만, 50만 원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서울 광장 주변에 그 박사모 선생님들 조금 모여 있는 거하고 그걸 비교해서 사진만 봐도 훨씬 촛불 집회 많이 온 게 보이는데 박사모가 막 자기들이 150만 원 모였다고 뻥을 엄청나게 치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 언론 기사만 해도 너무 뻥을 친다 박사모가.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2배가 되었다라고 득이양양, 의기양양 이렇게 오히려 자신들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전체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실소를 금할 수가 없고 그 정규재, 박근혜, 최순실 등의 일종의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분노와 절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날에 체력 비축했다가 2월 4일 집회 때 정말 다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라고 저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들의 정책 생명의 단축을 앞당기는 것이죠. 일단 우리 촛불 집회 참여자 수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과학적 통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예를 들면 몇만 정도의 수치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작년 말에 저희가 1000만 명 안팎, 1000만 명 좀 넘게 전국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서울신문 등의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1000만 명이 더 된다고 그 서울신문 보도에도 나오거든요. 기체 측 추산보다 더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하차 인원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예. 거기를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 인근 역에만 100만 명에서 200만 사이가 하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스포트라이트라든지 또 뭐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탐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와이파이 무선 접속률 같은 거로 분석을 했을 때 100만 명 안팎이 모였다라는 주최 측의 추산이 오히려 과소 추세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분석도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분석을 했잖아요. 예. 경찰이 무슨 5만 명 안팎, 10만 명 안팎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과학자들도 열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100만 명 안팎이 모인 집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추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추계된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과소 추계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인들과 과학자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주최 측 우리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추산이 그 정확성에서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논쟁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경찰들도 스스로 자기들은 연인원을 세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였는 것만 세기 때문에 자기들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인원을 발표하지 않겠다까지 지금 이렇게 시인한 바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 촛불 집회와 저쪽 그 친박 집회. 예, 맞습니다. 친박 집회가 더 모였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해가지고 경찰이 얼마나 악의적이냐면 그 박사모 집회는 여러 군데에서 한 것을 모아가지고 37,000이라고 발표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광화문광장에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인원은 25,000이었다라고만 이렇게 발표를 해서 마치 박근혜 비호 단체가 더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는 전국적으로 50군데에서 100군데까지 집회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다 합쳤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호 단체들 집회만 이렇게 합산해서 발표한 것부터가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비호 단체 분들은 비교적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하고 해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촛불은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면 낮 12시부터 늦게는 한 밤 10시까지 사방팔방에서 온갖 사전 행사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6시에서 7시 때 피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연인원과 유동인구들이 오세요. 집회에서 핵심은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오고 갔고 또 지나가면서 참여해서 또 함께 했는지. 저희는 또 행진을 많이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행진하다 보면 또 행진에 이렇게 결합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광화문광장 주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도와 도로와 광장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세야 되는데 경찰은 광화문광장이 한 5,000평쯤 되는데요. 5,000평에 한 5명 들어갔다 해서 25,000명이라고 뻥을 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광화문광장은 양 옆에 광화문광장만큼의 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로만큼의 또 KT 쪽 인도라든지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라든지 아주 넓은 인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종대로 사거리 그리고 광화문 쪽 도로 아주 정말 넓거든요. 그리고 태평로까지 가득 차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모든 걸 감안하면 이 국민 촛불들의 추산이 정확하고 일부 당연히 실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오류는 있다 해도 대체적으로 정확하다는 게 많은 과학자들과 심지어 탐사 보도에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모인 인원수는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1월 21일 저희가 서울에 32만 명 정도가 연인원 참여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항상 연인원이라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딱 현장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인원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 인원입니다. 다 같이 참여한 인원이죠.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강동구 시민 모임이 제가 딱 갔는데 한 30명 모여 계셨어요. 근데 2시간에 가니까 한 절반이 다른 사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전체 규모는 30명이지만은 일부는 알바로 가신 분, 뭐 밥 지으러 가신 분,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일 보다가 늦게 오신 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월 20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회를 한 광화문 부근 인근역에 1월 20일 날 하차 인원이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차 인원만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상당수는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집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점들을 또 감안하고 또 지하철 교통 수송률이 평소에는 한 38%쯤 됩니다만 예. 주말에 집회 때문에 차가 막힐까 봐 지하철을 많이 타고 오신다고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 분담률이 50%가 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육안으로 쭉 전체적으로 지난 집회라든지 역사적인 집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도로에 들어섰고 인근 인도라든지 상가 쪽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는지까지 다 봅니다.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 아까 5,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은 한 평당 5명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만 예. 저희는 밀도가 높을 때는 뭐 10명, 15명까지도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과학적인 거죠. 사실 광화문 광장 와보셔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남단까지 이순신동차 있는 거 엄청 넓은데 거기 지나가다가 아예 사람이 못 지나간 적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죠.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도 감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추산을 해봅니다. 먼저 숙달된 요원들 수십 명의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 하차 인원도 한번 봐봅니다.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근 광화문역 부근에 20만원, 30만이 모였다. 하차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 교통 분담률 감안하고 또 내렸지만은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추산해 보면 대충 저희들 육안으로 추산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모일 때는 정말 190만 명 안팎도 모이신 적이 있는 거고. 예. 저희가 또 그렇게 계속 저희가 무슨 뻥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1월 14일은 정말 영하 20도, 15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좀 피곤하신 것도 있고 토요일마다 또 알바하거나 부업하거나 집안일 있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날은 좀 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한 10만 명 좀 넘게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는 뻥튀기 할 이유도 없고 뻥튀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리고 작년에 1,000만 명 넘게 참여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참여했는데 뭐 저희가 10만 명 더 늘려서 발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이미 다 모든 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박근혜 또 결정적 오류는요. 박사모 5만 명이 모였어도 나머지 5천만 국민들이 그걸 지탄을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50만 명이 모였어도 나머지 5천만 국민이 저희를 응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으로도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국민들의 지지 엊그저께 지금 PK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나왔는데 거기에서만 해도 뭐 탄핵을 해라는 여론이 80% 가까이 나는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황이나 통계나 여론조사나 상황을 보면 정규제나 박근혜 같은 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탄핵 심판을 늦춰서 어떤 식으로든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최대한 숙고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헌재 재판관님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저희는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저희를 응원해주고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탄핵을 염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쪽이 정말 길을 쓰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계엄령을 해라. 내란 선동해라. 심지어는 그 사람들 발언할 때요. 광화문에 모여있는 촛불 집회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드르륵 뭐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관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와 주의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선량한 촛불 국민들을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진 건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사랑,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2월 4일 날 설 기간에 어저께 박근혜와 최순실 온 국민이 열받게 했는데 설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비판하고 우리 국민들과 마음을 나누시다가 2월 4일 날 전국의 광장에서 압도적으로 다시 모여서
그 어리석은 세력들의 미망이 얼마나 그 부질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여기 법률가들 이 명절 동안에도 농성을 계속 하시거든요. 법원, 검찰, 삼거리 앞에서요. 그래서 틈나면 응원도 와주시고요.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런 모토로 법률가들 농성하는데 시간 되시면 또 응원 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방심하고 자만하지 말자. 더 많이 모이자. 더 많이 노력하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고생하시고 설 잘 보내십시오. 예, PD님도 우리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월 4일날 뵙겠습니다. 오는 2월 11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은 통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을 읽는 책을 이끄는 정선태 국민대 교수가 길라잡이가 돼서요. 백석이 사랑했던 여성이 살았던 곳, 통영의 바닷소리와 미륵산의 바람소리,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백석의 문화적 흔적만이 아닙니다. 통영은 대하소설 토지로 알려진 박경리 선생과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영에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공지 또는 알림란을 참고하세요. 공화국 논평. 박수만 쳐도 노인들에게 돈을 쥐어주시는 노인복지의 살아있는 전설 박근혜 동지께서는 최순실 동지에게 연병하네 이렇게 삼창을 한 미화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특별검사팀 사무실 미화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특검 미화원은 최순실 동지에게 연병하네 이런 욕설을 3번 연속 퍼부었다. 또한 평소에는 특검이 수사를 잘하라며 막힌 변기를 뚫기도 한다고 중앙일보에 인터뷰하였다. 이것은 변기에 예민하신 박근혜 동지를 기어코 특검 화장실로 불러내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특검 미화원은 일하다 말고 최순실 동지를 보다가 너무나 화가 났다 이렇게 밝혔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지 않던가. 일하다 말고 농땡이를 피운 특검 미화원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본과 중동의 구걸도 마다하지 않는 박근혜 동지의 노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특검 미화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의리의 사나이 장세동을 그리워했다가 욕을 처먹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12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최순실 동지를 다시 한번 소환하였다. 이번에 특검 미화원은 최 동지에게 연병이 아니라 충성을 외쳐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권태호 국제 에디터의 반기문에게 위안부 합의 자꾸 물으면 왜 안 되나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28일 합의,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를 집요하게 캐묻는 기자에게 화난 얼굴로 그 질문엔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라고 정색했을 때 의아했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어찌 저런 반응을.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론 네슨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 대선 주자들에게 언론소통 10계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절대 거짓말 말고 숨기지 말라. 인터넷에 주목하라. 시각 효과를 활용하라. 기자에게 잘 알려주라. 오프 더 레코드는 없다. 질문을 잘 들으라. 노 코멘트란 말은 절대 말라. 언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라. 방어적 대신 공세적 태도를 먼저 취하라. 나쁜 뉴스는 내가 먼저 말하라 등이다. 새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않는, 기자회견은 두려워하되 듣기 좋은 질문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기사를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첨꾼은 기자의 역할이 아니다. 제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기자회견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네, 이 칼럼을 읽으면서 어제 박근혜와 인터뷰를 한 정규재를 떠올렸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오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